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23년의 첫 번째 일정이었죠. 한주 라이트메탈과 TEMC의 청약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TEMC는 일반 청약 미달이 발생한 초유의 사태가 나와버렸네요. 옥석거리기가 더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결과가 상장일 성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미래반도체와 오브젠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수요 예측 결과는 내일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그에 앞서서 기업 내용을 간단히 먼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요. 둘 중에 미래반도체 정도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래반도체는 반도체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반도체 제조사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서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고객사들한테 일정 마진을 받고 유통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의 유통 파트너거든요. 설립과 동시에 계약을 맺었다고 하고요. 미래반도체 전체 임원 중에 삼성전자 출신이 66.7%나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이 반도체 수요가 있는 고객사들의 상황을 조율하는데 유리한 장점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삼성전자로부터 메모리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를 공급받고요. 미래 반도체는 이 받은 것을 IT 기기나 가전제품, 자동차 전장 부품 등등에 적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반도체 수요처들한테 프로모션과 세일즈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혹시나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개념이 아직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표로 간단히 정리를 해봤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는 단순 저장 기능에 초점이 맞춰진 반도체라면 시스템 반도체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연산하고 추론하는 역할을 하는 요즘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러니까 AI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데에 더욱 필요성이 커지는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반도체 수요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는 다소 둔감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 요 정도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 미래 반도체는 반도체를 유통하는 회사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중간에 유통업체를 껴야만 하는 걸까? 그냥 삼성전자가 최종 수요처들한테 바로 공급할 수는 없는 걸까? 네. 반도체의 수요처들은 종류나 수가 너무 많아서 반도체 제조사들이 직접 이들을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을 진행을 한다거나 생산 일정을 조율하거나 매출 채권을 관리해주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런 역할을 도맡아 해주는 유통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단순히 유통을 전문으로만 하는 거라면 딱히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너도 나도 다 이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생각보다는 진입 장벽이 꽤 높더라고요. 우선 운영을 하려면 대규모의 운전 자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5천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자 한다면 적어도 5천억 원어치의 반도체를 사들여야 가능한 거니까. 그래야 수요처에 팔아서 매출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유통의 경우에는 워낙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객사 맞춤형으로 반도체 제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최종 수요처들은 한번 계약을 맺으면 공급사를 바꾸지 않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다면 유통사와 반도체 제조사, 그 순환 구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노하우가 필요한 건 어떤 산업이든지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경쟁사를 찾아보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유통사업권을 가진 회사는 3개밖에 없더라고요. 미래반도체와 SAMT, 신성반도체라는 회사. 표에 나와 있는 무진전자는 21년에 사업을 중단했다고 하니까 3개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 2020년까지만 해도 미래반도체의 매출의 규모가 가장 작습니다. 업계 내에서 후발주자였거든요. 보면 대리점 등록 시기가 미래반도체는 1996년, SAMT는 1990년, 신성반도체는 1987년. 네, 이 중에서 가장 늦었죠. 하지만 21년 매출의 기준으로 보시면 업계 내 2위 자리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먼저 진출해 있던 경쟁사들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의 비중을 늘리고 그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매출 확대를 이뤄낸 거예요.
네, 매출 비중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2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시스템 반도체가 56.4%, 메모리 반도체를 앞지른 모습이죠. 왜 제가 앞에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특징을 얘기할 때 시스템 반도체가 반도체 시장 변동성에 덜 민감하다, 좀 둔감하다고 했잖아요. 물론 지금 시대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반도체인 것도 맞고요. 그래서 회사는 시스템 반도체의 비중을 앞으로 더 늘려가면서 매출 규모도 확대하고 실적 안정성을 갖추겠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업 내용이 너무 간단해요. 삼성전자에서 제조하는 반도체를 여러 수요처들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회사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반도체 업황이겠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빙하기예요. 인위적인 감산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왔던 삼성전자도 기술적 감산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기술적 감산이 뭔지는 기사 글을 통해서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결국에 메모리 반도체의 출하량을 감소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네, 출하량이 감소했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유통사들의 재고가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반도체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출하량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중 하나인 D램의 가격 추이를 보시면 올해 들어서 계속 하락, 12월에 최저치를 찍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죠. 그나마 시스템 반도체는 메모리 대비해서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 역시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대한 전망은 좀 어둡다는 거. 그렇다면 앞으로의 실적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좀 위험 요인이 될 듯합니다. 지금까지는 실적 추이가 좋거든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과 동시에 회사가 시스템 반도체의 비중을 늘려가면서 매출 볼륨이 최근 3개년간 꾸준히 증가했어요.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의 증가폭이 굉장히 컸네요.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도 작년 전체 매출을 이미 앞섰기 때문에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침체로 인한 반도체 수요 감소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부정적인 여파를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재무 안정성 지표는 부채 비율이 업종 평균 대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앞에서 반도체 유통사들은 대규모의 운전 자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회사가 21년과 22년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재고를 늘릴 필요가 있었고 이때 필요한 그 운전 자금을 마련하느라고 사모사채를 총 295억 원어치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채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도 좀 필요한 상황이겠고요. 이번 공모 자금도 거의 대부분은 재고를 확충하는 데 쓰일 계획이라고 해요. 네, 여기까지 쭉 보면서 들었던 저의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미래반도체는 자체적인 기술력을 보유해서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회사가 아닙니다. 실적은 반도체 수요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뭔가 진짜 죄송한데 갑자기 위니아 에이드가 떠올랐어요. 위니아 에이드는 대유 위니아 그룹사의 유통과 물류를 책임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적도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이 또 훨씬 많습니다만 단순 유통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위니아 에이드의 악몽이 떠올랐다는 거. 맨 뒤쪽에서 비교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비교적 투자 가치는 좀 떨어지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모주로서 접근해볼 매력이 있을지는 가격 메리트와 유통 규모에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공모 관련 내용으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공모가 밴드는 5,300원에서 6,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공모 규모는 하단 기준으로 약 191억 원, 시가총액은 하단 기준 약 765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규모가 매우 작네요. 청약은 다음 주 월요일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환불은 19일에 이루어집니다. 상장은 1월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신한투자증권에서 주관했습니다.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도 없습니다. 상장 직후에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은 24.93%, 20%대라서 좋은 조건에 속하고요.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기존 주주 비율 낮은 게 그다지 장점으로 작용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금액으로 계산하면 공모가 상단 기준 약 216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유통시총이. 그래서 이 종목도 규모 면에서는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매력적인 가격 수준일지 한번 볼까요? 비교 기업으로는 메커스와 유니트론텍 2개 종목만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정작 삼성전자의 유통사 중에 규모가 가장 컸던 SAMT는 시가총액이 2천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제외시켰습니다. 포함시켰다면 적용퍼는 조금 더 내려갔겠네요. 아무튼 평균 PER은 4.94배로 계산이 됐고요. 보시면 퍼가 정말 엄청 낮은 산업에 속해요. 즉, 이 산업은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 퍼의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당 평가가액은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을 적용해서 계산을 했어요. 6,721원. 여기다가 적용된 할인율을 좀 보시겠어요? 21.14%에서 10.72%. 할인율이 엄청 낮습니다. 이걸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라면 자신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업 내용이 비교적 덜 매력적이라면 공모가 매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비교 기업의 SAMT까지 집어넣고 밸류에이션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미래반도체는 공모가 상단 기준의 PER이 4.42배로 계산이 되거든요. SAMT의 어제자 시가총액 기준의 퍼가 4.49배였어요.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혀 매력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모가 하단이나 하단보다 아래에서 정해져야만 그나마 조금 매력적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앞에서 어쩌면 조금 찬물을 확 끼얹는 재수없는 소리를 좀 했었죠. 위니아 에이드가 떠오른다고.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비교해봤거든요. 자, 미래반도체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유통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위니아 에이드는 대유 위니아 그룹사의 유통이나 물류, AS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대 대유 위니아, 그리고 반도체 대 가전제품을 생각했을 때 기본적인 베이스 차이가 좀 크기는 해요. 미래반도체가 훨씬 낫죠. 그리고 실적도 위니아이드에 비해서 미래반도체의 성장폭이 더 크기도 했고 순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미래반도체가 더 좋았습니다. 근데 공모가는 미래반도체는 상단은 이미 비싸다는 느낌이고요. 위니아이드는 상단 가격도 비교적 무난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 유통 가능 물량은 미래반도체가 더 적고요. 기존 주주 비율은 차이가 없죠. 위니아이드도 0.18%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큰 차이는 여기서 벌어집니다. 미래반도체는 유통 가능 규모와 시가총액이 매우 가벼운 반면에 위니아에이드는 무거웠어요. 결국에 위니아이드는 상장일에 수익 구간을 주지 못했고 그 이후에 더 흘러내리면서 많은 공모주 투자자들이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었죠. 자, 위니아에이드를 겪으면서 제가 느낀 교훈은 가격 측면에서는 위니아에이드도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 상단에서 결정이 됐었고요. 하지만 단순히 유통과 물류 그리고 서비스를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투자 가치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상장 이후에 이 종목을 매수하려는 힘이 매우 약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렇게 덩치까지 크다면 정말 최악의 결과가 빚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종목을 판단하는 스타일에 따르면 사업 내용과 공모가만 봤을 때 미래반도체에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가볍다는 게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 조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만약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아서 미래반도체의 공모가가 밴드 하단 또는 그 밑에서 확정이 된다고 해도 수익의 가능성이 분명히 높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그냥 가격 메리트로만 청약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불안한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 90만 주가 배정이 됐고요. 온라인으로 청약을 하면 다 200%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대 청약 한도는 6만 주입니다. 공모가 하단 기준 증거금 1억 5,9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거는 확정되는 공모가에 따라 변동될 수치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 확인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50주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해볼게요. 내일 미래반도체와 오브젠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